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요즘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국 대중문화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틱톡, 중국 내수용으로는 더우인으로 알려져 있는 쇼폼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웹 드라마가 업로드되고 있는데 주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좀비물입니다. 스토리는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좀비 사태를 겪게 되고 거의 죽게 될 시점에 좀비 사태가 발생하기 12시간 전에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하고 그 돈으로 다가올 위기를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난 상황이 올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죠. 그냥 좀비물이면 이미 익숙하죠. 워킹 데드, 부산행, 킹덤 등. 그런데 여기에 타임 루프물을 첨가한 건 좀 신선했습니다. 이 드라마도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무일푼이죠. 하지만 현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생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신기한 라면도 끓이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친송을 받고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파란색 창이 떠 있죠.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세계물 혹은 한국 웹툰들, 치사병 전설이 되다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주인공 눈에만 보이는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받는 거죠. 이 드라마도 내용이 특이한데 주인공이 길에서 우연히 신용카드를 줍게 되는데 그 신용카드는 무조건 여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건 결제가 안 되고 여성에게만 사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가 기대되는 설정이죠. 이 외에도 일본 애니메이션과 박태준 만화 주식회사의 작품을 모방한 듯한 웹 드라마들이 더윈이나 웨이신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소재들은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슷한 설정들은 이미 충분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4억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중국 작품에서 이런 소재를 보는 건 요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중국의 대중문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런 쇼폼 드라마들이 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요? 왜 극장, 방송국, 알치 같은 OTT 등 소위 메이저 플랫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용 플랫폼이나 웨이신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요? 기존 영화, 드라마가 상연되던 채널들은 모두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드라마들은 절대 방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중국 정부의 규제가 닿지 않는 틈새를 몇몇의 선두 그룹들이 잘 활용한 거죠. 이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는 정말 저예산이라는 겁니다. 한국 저예산 영화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도 유튜브에 웹 드라마가 많은데 그런 드라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고 연출 배우는 학부생들 과제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하는 주요 인물도 많아야 4-5명, 엑스트라까지 합쳐도 20-30명 정도, 배경도 몇 군데 안 되는 곳에서 촬영한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로에서 약간 크게 하는 연극 정도의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국의 영상 작품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신선한 소재와 대사라는 큰 강점이 있는 거죠.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저예산으로 시작한 이유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언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일단 최소의 투자로 만들어 보고 시장과 당국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장의 반응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일정 부분은 무료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소액을 결제해야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무료 스트리밍은 제공하지만 사이트에 배너 광고, 시청 전 혹은 중간에 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소설을 안 가리고 많이 보는 편이고 게임의 스토리텔링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도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가 종종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 연기, 배경, 미술, 조명 하나하나 다 따지면
굉장히 부족하지만 솔직히 3분 미만의 영상을 접할 때 그렇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빠른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그럼 과연 이런 변화가 앞으로 중국 메이저 플랫폼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입니다. 중국 대중문화의 입장에서 메이저 업계에도 이렇게 소재 제한이 풀린다면 가장 좋겠죠. 중국 영화와 드라마 산업이 몇 단계 진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 정부가 메이저 업계는 계속 규제하고 웹 드라마만 지금처럼 좀 더 관대한 시선으로 본다면 아무리 만듦새가 조악하다고 해도 다룰 수 없는 소재라는 장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메이저 업계의 작품들이 덜 주목을 받고 덜 흥행하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메이저 업계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거나 혹은 웹 드라마도 동일하게 규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저는 중국 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 웹 드라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것 같진 않고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소재의 다양함과 표현의 제한에 대해서 메이저 업계는 좀 풀어주고 웹 드라마는 조금 더 조이는 식으로 양자 간의 간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죠. 어쨌든 중국 대중문화계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동안 몇 편의 영상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극장 영화, TV 영화, 드라마, 그리고 OTT에서 서비스되는 작품들의 소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했었는데 헷갈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대륙하고 홍콩은 규제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큰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에서 만들 수 없다고 소개했는데 혹시 그런 주제의 영화를 보셨다면 홍콩 영화가 아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강시가 나오는 공포영화, 총격전이 난무하는 영웅 본색, 범죄가 그려지는 각종 도박 영화, 귀신 나오는 천년유언, 하늘 날아다니는 동방불패는 모두 다 홍콩 영화입니다. 홍콩 반환 후 조금씩 강화되던 홍콩에 대한 문화 검열은 최근 10년 전부터 매우 심해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홍콩 영화인들 스스로도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심사 규정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홍콩 반환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홍콩 영화의 소재, 스토리가 획일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소재 면에서 이제 홍콩 영화하고 중국 영화의 차이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홍콩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테러 관련된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중국은 만들 수 없다는 것. 힘들어도 계속 세계 시장에 도전을 했어야 하는데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중국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홍콩 영화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제 중화권이 아니면 홍콩 작품을 잘 찾지 않게 돼버린 거죠. 홍콩 영화의 국제 경쟁력이 처참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인간의 창의력, 상상력을 제한하는 사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편은 2023년 한국 영화 흥행 순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영화 중에서 중국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균 배우의 유작, 잠, 천박사 테마 연구소는 중국에서 만들 수 없는 영화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공산당의 유물론, 병준법적 유물론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당과 중국 정부는 신, 귀신, 종교 등을 아예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인민들은 올해 설에도 폭죽을 엄청 터뜨렸습니다. 폭죽 소리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데 이처럼 중국 공산당의 통치 이념 중에서 중국 정통하고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미신을 엄청나게 많이 믿습니다. 교섭은 실화 바탕이잖아요. 이런 영화를 만든다면 실제 중국 정부 요원들의 해외 활약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교섭 같은 일이 발생해서 외교부, 특수요원들이 해결한다면 중국 정부가 잘 처리한 거지 전쟁 영화가 아닌 이상 몇몇 개인의 역량이 칭송받을 만한 영화는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내 예외가 있었다면 잔랑2에서 태역 군인이 아프리카에서 중국 민간인들을 탈출시키는 내용이 있었기는 한데 흥행에는 크게 성공했지만
당시에도 주인공의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것과 개인 영웅주의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3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인공이 경찰이고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기는 한데 경찰이라는 한 조직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마석도라는 한 개인의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형식이잖아요. 마치 국가가 개인보다도 못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진실의 방으로 부르는 건 명백한 불법이죠. 반면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경찰, 팀으로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극한 직업도 중국 판본이 따로 있죠. 즉 경찰을 표현할 거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범죄도시 같은 개인 영웅주의 방식은 중국에서는 불가합니다. 오펜하이머가 작년 글로벌 거의 10억 달러의 흥행을 했죠.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했던 연구자를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목받아야 하는 건 당과 정부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영웅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영화는 아예 만들지 못하는 거죠. 영웅은 중국 입장에서는 국공내전 시 팔로군으로 만들면 되기는 한데 뮤지컬 형식은 절대 안 되죠. 팔로군들이 노래를 한다? 아무리 노래가 애국적이고 멋지다고 해도 중국 영화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배경이 현대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아마 이 규정 때문에 제한당하는 영화의 소재가 가장 많을 겁니다. 현 시대를 배경으로 사고, 테러, 재난 등은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가장 훌륭한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는 거죠. 더불어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자의 승리, 예를 들면 신세계 같은 영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악인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03년에 개봉한 무간도도 전 세계에서 중국만 범죄자가 처벌받는 다른 엔딩을 봤죠. 이러한 이유로 밀수도 중국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밀수라는 범죄 행위를 했던 주인공들이 악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죽이고 잘 살아남잖아요. 서울의 봄. 설마 이런 영화가 중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마오쩌둥 사망 후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는 가정을 그리면 비슷한 그림이 나오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관련 전기 영화, 드라마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품들은 사실 업적을 광고하기 위한 선전 영화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서울의 봄처럼 공산당 내 권력 암투를 양자 간의 대립 구도를 극대화시켜서 묘사하지는 않죠. 더불어 서울의 봄은 일부 픽션까지 섞어서 만들었잖아요. 마오쩌둥, 덩샤오핑 관련 영화를 만들면서 공산당 내 치부를 드러내고 더불어 감독과 작가가 상상의 이야기를 추가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되네요. 정리해보면 2023년 한국 영화 흥행 순위 10위 안에서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영화는 딱 2편이 있습니다. 노량은 전쟁 영화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대부분 한족 완조를 배경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족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족이 만든 국가인 원나라, 청나라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거죠.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30일. 이 영화야말로 제약 없이 중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왜 중국 영화, 드라마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작품들만 계속 나오고 진보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과연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웹드라마가 중국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살인자 이응난감이라는 드라마가 공개되었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8편을 다 감상했는데 1편에서 4편까지는 80점, 5편에서 8편까지는 60점, 100점 만점에 70점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넷플릭스 회원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까지 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 만약 구독하고 있다면 충분히 볼만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드라마를 감상 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튼 토마토에서 팝콘 지수
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업 드라마로는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미국 시청자들의 평가를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다 봤는데 정말 놀라웠다. 이 드라마가 촬영된 방식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한순간 조용했다가 다음 순간 피바다. 나는 5작 시리즈를 좋아한다. 스토리가 늘어지지도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완벽하게 전달된다. 10점 만점에 9.5점. 아마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거나 다른 걸 예상한 것 같다. 드라마는 괜찮았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시작은 재미있었지만 두 번째 파트는 좀 지루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시작은 좋았지만 두 번째 파트에서 몇몇 부분을 놓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확장판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우식하고 석구는 자신들의 캐릭터를 매우 잘 표현했어. 에피소드 1만 봤는데 불필요한 섹스 장면 때문에 벌써 소름 끼쳤어. 그렇게 자세할 필요는 없었어. 줄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스토리라인에 집중을 잘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불필요한 나체나 섹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좋은 TV를 제공할 수 있어. 나는 1화에 매우 실망했어. 평가하는 글들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봤는데 수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볼만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최우식과 손석구의 연기가 좋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화에서 짧지만 좀 야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비난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불편한 게 많은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각종 불법 웹사이트에서는 당연히 거의 모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번역도 괜찮고. 중국의 최대 영화 사이트 또반띠에닝에서는 이미 5,000명이 넘는 중국 도둑 시청자들이 평가를 남긴 상태였고 평점은 7.5점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평범하지만 감독이 매우 센스 있다. 몇 번의 카메라 전환은 매우 만족했다. 놀랍고 스타일리시하다. 일종의 다크라이트 아니냐. 4화까지는 단숨에 이어졌고 이야기가 전환된 후 노빈, 송촌, 장난감의 묘사가 완전하고 입체적이며 결말도 흥미로웠다. 유일한 단점은 후반부의 페이스가 떨어진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감독의 영화를 기대한다. 재미있다. 특히 최우식의 변화 과정. 노빈이라는 캐릭터도 정말 좋고 사람마다 후광이 대단하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난감하고 보기 싫다. 최우식은 좋았고 마지막 8화도 괜찮다. 전반부는 리듬이 이상하고 후반부는 스토리를 잘 구상하지 못해서 막 쓰기 시작. 혼란하게 쓴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스토리를 전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허술하다. 몇몇 주요 인물들의 서로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화면 전환 방법은 중국 드라마의 교재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우식의 이런 배역은 감동을 불러온다. 앞에 몇 부의 살인은 난감하고 후반 몇 부의 스토리는 보기 싫다. 중국 시청자들도 일정 수준의 완성도, 배우들의 연기 등을 호평했습니다. 진부한 스토리라는 평가도 있기는 했는데 소수였고 대다수는 이야기가 신선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자견단이 대신 해결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약자를 보호하는 가디언인가? 아니면 천사의 탈을 쓴 살인자일 뿐인가에 대한 담론을 끌어내는 주제를 그린 작품들은 세세한 배경이나 캐릭터 능력과 성격, 사건의 진행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영상화가 되어서 이미 익숙한 주제입니다. 더불어 살인자의 이응난감은 원작 웹툰이 2010년에서 11년에 연재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주제는 아니죠. 특히 소재가 비슷한 비질란테라는 네이버 웹툰이 2018년에 연재 후 작년에 이미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공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인자 이응난감은 영상화가 정말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작품까지 넓혀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의 자경단은 주로 뉴욕을 지키는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죠. 그리고 2006년에는 기념비적인 마블 코믹스 시빌워도 있었죠. 자경단으로 활동하는 슈퍼히어로들에게 국가의 관리를 받으라고 하니 이로 인해 히어로 간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2015년에 개봉을 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지만 슈퍼히어로 등록제가 주요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코믹스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DC의 배트맨도 가상의 고담시를 지키는 대표적인 자경단이죠. 하지만 더 큰 힘을 가진 슈퍼맨은 매우 경계하고 싸우는 이유는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언젠가 변심을 하게 되면 전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작품이 2019년부터 방영을 시작한 더 보이즈의 홈랜더죠. 원작은 2006년에 이미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홈랜더는 슈퍼히어로면서 소시오패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착한 슈퍼히어로가 만약 악인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궁금증을 많이 해소시켜준 작품이죠.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고 특히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홈랜더의 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연재되었던 데스노트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모두 제작이 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라이토와 엘의 대결이 큰 뼈대인데 결국 악인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죽여도 되는가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일종의 자경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법과 제도가 부족한 면이 있으며 누군가가 나 대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니 신선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 시청자들도 데스노트나 마블, DC 시리즈를 적지 않게 봤겠지만 살인자 이응난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슈퍼히어로가 아닌 보통 사람과 크게 능력이 다르지 않은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경단 활동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지 결코 사회의 이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의 질서는 모두 공산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닌 가상의 영상 작품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영상 작품 속에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범인을 잡는 연출만 가능합니다. 장난감 형사가 노빈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 역시 개인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안이 오히려 민간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능하다고 비난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촌이 과거 경찰이었던 점,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악인이 된다는 설정도 중국 작품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묘사하면 결국 애초에 당과 정부가 사람을 잘못 채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극중에서 검사를 납치해서 살해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30년이 지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부패 검사, 경찰이 굉장히 흔한 스토리인 반면 중국에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부패 공무원들이 쏟아져 나와도 영화 드라마에서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탕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난 겁니다. 이건 중국 대중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탕 같은 살인자는 반드시 끔찍한 최후를 맞아야 합니다. 소재 자체가 과연 자경단은 악인가 아니면 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중국은 인민들에게 그런 판단을 결코 맡기지 않는 거죠. 전체 민중에게 마치 유치원에서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는 것처럼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수준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비판적인 사고가 마비된 채로 살아가면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여러분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